안녕하세요. 부동산 쏙쏙TV 부동산 키움입니다. 오늘은 밖에서 여러분들이랑 인사 나누지 않고 이렇게 사무실 안에서 여러분들이랑 인사 나누게 되었는데요. 요즘 많이들 걱정을 하시죠. 코로나 바이러스들 때문에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빨리 그 백신이나 이런 것들이 개발이 돼서 안정화가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도 더 이상 확진자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외출할 때는 항상 마스크 착용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외출하고 돌아오실 땐 항상 손 씻는 거 기본부터 우리가 해두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은 제가 주택 그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2017년 8월 2일 날 주택을 취득하는 분들한테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게끔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9월 26일 취득하는 부분부터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2019년 12월 16일 12.16 대치를 통해서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를 더 강력하게 규제하는 그런 정책이 나왔는데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라고 있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법 시행령을 통해서 개정 후 즉시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2020년 3월 이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내용들은 어떤 것이 있냐면, 일단은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이 조금 더 확대가 됐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고 항목이 조금 더 구체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 자세한 내용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였을 경우에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그전에는 이제 투기 과열 지구 안에서만 제출을 하게 되었었는데 12.16 대책을 통해서 조정 대상 지역까지 확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비규제 지역에는 해당이 되지 않았었는데, 요번에 정책 발표를 통해서 6억 원 이상 주택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시행령을 통해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게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위법 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조금 더 구체화 시켰고, 또 지급 수단 기재를 추가했기 때문에 시행 규칙을 통해서 실거래 조사를 했을 경우에 자금 조달 확인서를 진구할 수 있는 게 훈령을 통해서 이제 신설이 되었다는 거죠. 증여 또는 상속, 기타 차입금을 통해서 자금 제공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런 관계까지 전부 다 기재를 하게끔 되었고요. 그 다음에 현금 등 기타 항목을 자산 종류를 조금 더 확대시켜서 자세하게 기재를 하게끔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좌이체를 통해서 했든가 아니면 현금 지급을 통해서 했던가 하는 자금 지급 수단에 대해서도 기재를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 주담대와 또 신용대출을 구분을 해서 주택에 소요된 자금이 어떻게 유입이 되고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거를 기재하게끔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순간에 의문을 좀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러면 부부가 함께 아파트나 주택을 공동 명의로 취득했을 경우에도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당연히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는 작성을 하셔야죠. 또한 한 가지 여기에서 당사자 모두가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부인은 부인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부부가 각각 총 매매 금액에서 부인 명의로 해서 나오는 금액과 그 다음에 남편 명의로 해서 나오는 금액을 각각 기재를 해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주택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도 해당이 되나요? 라고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법상 오피스텔이 이제 업무용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상가,
상가 같은 경우에도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제출을 안 하셔도 되시고요. 근데 단 여기서 일반 근린 상가가 아니고 상가와 주택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상가주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점포주택이나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체 매매 금액에 그 주택 부분을 기재를 다 하셔가지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잊지 마시고요. 또 한 가지, 토지도 물론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다음으로는 그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9억 원 초과인 주택을 실거래 신고하실 때는 그냥 자금조달계획서만 제출하시는 게 아니고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신고 관련 객관적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셔야 됩니다. 자기 자금이 만약에 투입됐다고 한다면 그 자기 자금이 투입된 소득금액 증명원이나 그 밖에 다른 서류들을 같이 제출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금 또는 금융기관 예금액을 통해서 만약에 그 자금이 투입됐다고 한다면 증빙이 필요한 예적금에 대한 잔고, 그 다음에 통장 사본 이런 것들을 제출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이 주택을 취득하는 데 포함이 되어 있다면 그 임대보증금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는 임대차 계약서도 함께 제출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거래 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는 분양권 전매, 제한 뭐 이런 것들을 통한 예외 증빙 서류도 함께 제출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만큼 2019년 12.16 대책을 통해서 훨씬 더 그 위법성을 가려낼 수 있는 자료들이 확대되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다음으로는 자금조달계획서는 그러면 언제까지 신고를 할 수 있나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2020년 2월 20일까지 계약한 계약분에 대해서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래신고를 하시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시면 되고요. 2020년 21일 이후에 계약서를 작성하시게 되시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한 달 안에 거래신고도 하셔야 되고, 거래신고를 하시는 단계에서 자금조달계획서도 함께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셔야지만 거래신고가 된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요. 보통 개업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중개계약서를, 매매계약서를 쓰셨을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매수인께서 작성하셔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제출을 하시면 되니까,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세무사나 아니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한번 여쭤보시면서 그런 부분들은 기재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면 과태료가 얼마나 될까요? 미제출했을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그 다음에 거래가격 외에 허위로 신고하셨을 경우에는 취득가격의 2%, 그 다음에 실거래가 허위 신고를 하셨을 경우에는 2%에서 5%까지 취득가액에 그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그 점 잊지 마시고 꼭 챙기셔서 자금조달계획서를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고요. 매매 계약을 통해서 진행을 하실 경우에 모르는 부분이 있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들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세무사를 통해서 알아보시고 꼼꼼하게 기재하시는 습관을 키우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이제는 집을 사는 것도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이제는 자금 계획서를 항상 작성해야 된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하나하나 체크해 가시면서 하신다 그러면 크게 문제는 되시지 않으실 테니까요. 그 점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그 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그 자금 조달 계획서의 작성 방법이나 또 자세한 내용들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인사 나누면서 영상 남겨서 하루가 또 마무리되는 것 같고요. 겨울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따뜻한 봄이 되면 제가 또 더 좋은 소식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그 사이에 또 다른 현장 답사, 그 다음에 밖에서의 새로운 모습들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